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 지음. 이 저자 장지오노는 실제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양치기를 실제로 만났고요. 그 실제로 만난 사람의 실화를 이야기로 담은 글입니다. 글은 내용이 너무 짤막합니다. 한 편의 그 동화책 또는 그 그림이 섞여 있는 어린이 책을 본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눈으로 읽어 나간다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읽을 정도의 아주 작은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글에서 이 교훈, 감동이 생각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특히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이런 말이 따로 한 페이지를 적용하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처럼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저자가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쓴 것이거든요. 우연찮게 이 사람이 프랑스 산악지대를 여행하다가 너무 황폐한 거예요. 물도 없고 며칠을 걸어갔는데도 물도 없고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던 곳 같았는데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죠. 황폐, 모래바람, 뭐 자라는 것이라고는 야생풀 몇 가지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도 겨우 물을 못 찾아가지고 우물은 메말라 있고 냇가도 메말라 있고 예전에는 흔적이 있던 그 우물과 냇가마저도 말라 있어서 결국은 텐트를 걷어치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다행히 이제 운 좋게도 어떤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 한 30여 마리의 양을 치고 있던 양치기를 따라 그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허름한 판잣집이 아니라 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 그리고 그 집을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은 말수도 없으세요. 혼자 고독에 익숙한, 하지만 뭔가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는 잘 정돈돼 있고 그릇도 깨끗하고 마루도 반질반질 잘 닦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얻어 마시고 음식도 좀 나눠 먹고 그리고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마을이랑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부터는 본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해도 하루하고 반을 더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지역에는 마을이 드물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을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이곳 고산지대의 기슭에는 너던 마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마을들은 마찻길이 끝나는 곳에 떡갈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숲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날씨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밀치며 이기심만 키워갈 뿐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부질없는 욕심만 키워가고 있었다. 남자들은 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 돌아오곤 했다. 아무리 굳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불만이 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다. 숯을 파는 것을 두고 교회에서 앉을 자리를 놓고서도 경쟁했다. 선한 일을 놓고 악한 일을 놓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것들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바람 또한 쉬지 않고 신경을 자극했다. 그래서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여러 정신병마저 유행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양치기는 조그만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 놓았다. 그는 도토리 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냈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가 그 일에 기울이는 정성을 보고 나는 더 고집할 수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아주 굵은 도토리 한 무더기를 모으더니 그것들을 10개씩 세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토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나 금이 간 것들은 다시 골라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도토리가 100개 모아졌을 때 그는 일을 멈추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하룻밤 이제 지내고 가죠. 이 양치기는 지팡이 대신 한 1.5m 정도 되는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한 쇠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아침에 몰고 가서 양의 풀을 뜯게 두고 그리고 개 한 마리가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자기의 일을 떠납니다. 뭐하러 가나 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쇠막대기로 땅을 탁 파서는 도토리를 심는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이 저자는 묻습니다. 그게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고 묻는데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공유지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누군가의 것이겠지. 하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의 하는 일은 도토리 100개를 정성껏 심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습니다. 실제 이름이고요. 이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들을 잃고 또 아들을 따라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혼자 고독하게 개와 양들과 이렇게 한가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딱히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니까 이런 상태를 내가 한번 바꾸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도토리를 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이 양치기를 보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나이가 한 55세쯤 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30년 후면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자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도토리 10만 개를 그동안 매일 100개씩 10만 개를 심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만 개 중에 2만 개가 싹이 나왔고 들쥐나 토끼들이 먹는 경우에 한 절반은 죽더라도 나머지 절반인 1만 그루 정도는 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30년 후면은 이 1만 그루의 나무가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겠네요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양치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만일 하느님이 30년 후까지 자신을 살아있게 해준다면 그동안에도
나는 나무를 아주 계속 많이 나무를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1만 그루의 나무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차이가 다르죠.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보고 결과를 봤지만 이분은 살아만 있다면 평생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자연이 저절로 숲을 만들고 스스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풀들이 자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양치기가 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 해인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해인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저자는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그리고는 잊고 있었죠. 이 나무들이, 그리고 이 양치기 아저씨가 어떻게 될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5년 동안 너무 많은 죽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엘제아르 부피에도 당연히 죽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20대에 있던 저자의 나이로는 50대의 늙은이가 죽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찾아간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원기왕성해 보였고요. 생업도 바꿨습니다. 양들을 단 4마리만 남기고 대신 100여 통에 벌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어린 나무들을 해쳤기 때문에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그동안도 자기의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1910년에 심었다는 떡갈나무들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요. 그 저자보다 그리고 엘제아르 부피에보다 더 높이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그의 숲속을 걸으면서 보냈는데 가장 넓은 곳의 폭이 11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숲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 저자가 봤을 때 아무런 기술적 장비도 없는 이 사람 하나가 이러한 것들을 해내는 것을 보고 인간이란, 자기는 이제 전쟁을 겪었잖아요. 인간이란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느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피에는 자기 뜻을 그동안 꾸준히 계속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새 떡갈나무는 들쥐나 토끼들에게 갉아먹힐 나이가 지나서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숲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5년 전에 맞을 때 그때 심은 자작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고 있었죠. 창졸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졸한 꼬리를 물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엘제아르 부피에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이었다. 마을로 다시 내려오다가 나는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 개울은 언제나 말라 있었다. 자연이 그렇게 멋진 변화를 잇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바람도 씨앗들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그와 함께 버드나무와 갈대가, 풀밭과 기름진 땅이, 꽃들이,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놀라움도 주지 않았다. 산토끼나 멧돼지를 잡으려고 이 적막한 산속으로 올라온 사냥꾼들은 작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나 그것을
그저 땅이 자연스럽게 부리는 변덕 탓이라고만 여겼다. 그래서 아무도 부피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이라고 의심했다면 그의 일에 회방을 놓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나 관리들이나 누군들 그처럼 고결하고 훌륭한 일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계속 할 수 있다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920년대 이래 나는 1년에 한 번씩 엘제하르 부피에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건지. 1933년에는 숲을 보고 깜짝 놀란 감시원이 이 엘제하르 부피에를 찾아옵니다. 이 관리는 이 천연 숲이 자라는 것을 위태롭기도 할 줄 모르니까 이 양치기에게 집 밖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노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관리는 순진하게 숲이 혼자 저절로 자라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무렵에 이제 이 엘제하르 부피에는 집에서 12km 떨어진 곳까지 이 나무를 심으러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75살이었습니다. 매일 오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조그만 돌집도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죠. 진짜 정부의 대표단이 이 천연숲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산림청의 고위관리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함께 왔죠. 그들은 쓸데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정말 다행하게도 단 한 가지 유익한 일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게 뭐였냐. 그 숲을 나라의 관리 아래 둔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숲을 굽는 것은 금지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들 역시 건강이 넘치는 젊은 나무들이 아름다움에 매혹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름다운 숲은 국회의원까지도 사로잡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단의 산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저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 사람에게만 이 숲의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친구와 이 두 사람은 몰래 이제 둘이서 다시 엘제하르 부피에를 찾아갑니다. 이미 부피에는 20km 멀어진 곳에서 한창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림 전문가였던 그의 친구 역시 좀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알았고 입을 다물 줄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선물로 들고 간 달걀 몇 개를 주고 같이 점심을 나누어 먹고 그냥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화롭고 규칙적인 일, 고산지대에 살아있는 공기, 소박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이 노인에게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떠나기 전에 친구는 노인에게 이곳 토양에 맞는 나무 몇 가지 종류를 짧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지만 고집하진 않았죠. 나중에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전문가인 나보다 나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는 나무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아. 그는 행복해질 수 있는 멋진 방법을 찾은 사람이야. 이 산림가 덕분에 숲만이 아니라 엘제하르 부피에도 행복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감시원 3명을 임명했고요. 그들에게
이제 숲 굽는 사람들이 뇌물을 줘도 흔들리지 않게 아주 겁을 줘서 단단하게 일러줘서 숲은 더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LGR 부피에가 만든 숲이 한동안 이렇게 위기가 있긴 했지만 도로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이유로 다행히 그 벌목이 많이 행해지지 않고 멈춰졌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LGR 부피에를 만난 것은 45년입니다. 1945년. 그때 그의 나이는 8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황폐했던 땅을 생각하면서 다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마을 이름을 듣고 나서야 옛날에 그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13년에는 이 마을에 10집인가 12집이 있었고 사람이라고는 단 3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난폭했고 서로 미워했으며 덫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삶이었다. 버려진 집들은 쐐기풀이 덮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희망이 없었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마저도 달라져 있었다. 옛날에 메마르고 거친 바람 대신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숲속에서 부는 바람 소리였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못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진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만들어진 샘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쯤 되어 보이는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히 부활의 한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베르공 마을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한 흔적이 뚜렷이 보였다. 희망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망가진 집과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집 5채를 새로 지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수는 2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는 젊은 부부도 4쌍이 끼어 있었다. 산뜻하게 벽을 바른 새 집들이 채소밭에 둘러싸여 있었다. 채소밭에는 양배추와 장미, 파와 금어초, 샐러리, 아네모네 등 채소와 꽃들이 어울려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나는 다시 조금 더 걸어갔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터라 그곳은 아직은 삶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있었지만 라자로는 이미 무덤 밖에 나와 있었다. 나지막한 산길속에는 보리와 호밀이 자라고 있었다. 저 아래 좁은 골짜기에는 풀밭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 이 고장 전체가 건강과 번영으로 다시 빛나기까지는 그로부터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1913년에 보았던 폐허의 땅 위에는 잘 단장된 아담하고 깨끗한 농가들이 들어서 있어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와 눈이 숲속으로 스며들어 옛날에 말라버렸던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샘물로 물길을 만들었다. 단풍나무 숲속에 있는 농장들은 모두 샘을 갖고 있었는데 맑은 샘물이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싱싱한 박하 풀잎 속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지대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젊음과 활력과 모험 정신을 가져주었다. 건강한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밝은 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소년, 소녀들이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즐겁게 살아가게 된 뒤로 몰라보게 달라진 옛 주민들과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합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엘제아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이런 가나안 땅을 이룩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엘제아르 부피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신이나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해낸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에게 크나큰 존경심을 품게 된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 바농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중간에 이게 이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중간에 일부는 읽기도 했고 일부는 그냥 짧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이 짧은 내용이거든요. 짧은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인데 정말 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책을 그대로 다 읽어드려도 좋을 만큼 고민도 했었거든요. 책을 그대로 읽어볼까? 하지만 직접 읽어보시라는 그런 제 마음을 조금 담아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도 정말 아름다운 글들, 간단하지만 예쁜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또는 사서 보셔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두껍지는 않고 간단하고요. 중간에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편집자의 말이 절반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의 내용은 이 작은 책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또 그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은 작은 양입니다. 시간 되시고 여유가 되실 때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작은 사람의 별것 아닌 사람의 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별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욕심에 차진 않지만 조금씩 작게 무언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맞는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만나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